네, 이현준의 국내 이슈 체크인 NH농협증권 이현준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. 자, 먼저 오늘 이슈 어떤 이슈들이 준비가 돼 있는지 살펴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증시 조정의 이유와 전망입니다. 자, 중국 증시 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. 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. 네. 자, 어제 중국 증시 5.4%나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바로 전날에 대비해서 갑자기 또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. 맞아요. 장 초반에만 해도 어느 정도 좀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서 오늘까지 랠리가 이어지는구나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거든요. 장 초반과 막판이 굉장히 다른 모습 보였습니다. 국내 증시가 이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요. 같이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. 예, 전체적인 어떤 국내 증시 전반적인 업종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단순히 국내 이슈라고만 좀 보기는 어렵죠. 사실 뭐 아시겠지만 원래 이제 국내 증시는 이제 해외 대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국내 이슈 체크인에서도 간단한 좀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해외 변수들에 대해서도 제가 좀 다뤄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. 전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증시가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일단은 중국 정부의 회사채 규제 방안이 좀 나왔습니다. 뭐 회사채를 담보로 하는 대출 제한과 회사채 신규 발행에 대한 좀 제한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 사실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겁니다.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좀 직격타가 될 수가 있다. 상대적으로 좀 자금의 어떤 유입들이 좀 우리나라에 비해서 좀 힘든 기업들이 좀 상당히 많이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당연한 결과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, 그러면은 과연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좀 중장기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봐야 될 텐데요. 전 전체적인 관점에서 중국 증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 5개월 동안 이제 중국 증시를 보시게 되시면 저희가 이제 뭐 후광통 시행 이래 7년 만에 폭등을 좀 하게 되면서 50% 이상 좀 중국 증시가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.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좀 단기적으로, 그러니까 5개월에 50%, 뭐 한 달에 뭐 10%씩이니까 뭐 거의 뭐 꿈의 수익률입니다. 근데 전체 증시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는 뭐 종목별로는 엄청나겠죠. 종목별로는 엄청난 상승률이 나올 건데, 이러한 단기 급등에 대한 어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기대와 우려가 계속해서 좀 교차해 왔죠. 예, 저번 주 내내 이제 중국 증시에 대해서 뭐 일부 전문가들은 이건 카지노다, 이게 카지노가 아니고 뭐냐라는 말 정도로 뭐 말까지 할 정도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, 제가 두 가지 부분은 좀 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긍정적으로 일단 보시는 분들은 중국 증시가 리레이팅, 그러니까 재평가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하고 계세요. 중국 증시에 대해서 전체 시장 규모라든지 그리고 국가 위상, 뭐 성장성 등 지금 뭐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중국 증시는 원래도 잠재적으로 좀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을 좀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,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수급 제한이라든지 또 외국인 투자자들 제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수급적인 부분 때문에 못 올랐던 것 뿐이고, 시장 개방에 따른 리레이팅이 이제 시작이 된 거다라고 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. 전체적인 어떤 의견은 이 부분 안에 리레이팅이라는 말 안에 좀 포함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제가 부정적인 의견을 좀 정리를 하면은 수급 개선 부분을 제외하면,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가 좀 많이 몰리게 됐고 개인 투자자 제한을 풀었죠. 이 부분을 제외하면은 중국 증시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없다는 거죠.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뭐 부양책기다 하는데, 뭐 지급준비율, 뭐 단기 부양책, 뭐 인민대내, 뭐 무슨 뭐 경제, 뭐 부양회내, 뭐 이런 어떤 기대들은 매년 있었습니다. 매년 몇 차례씩 매년 수없이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새삼스럽게 50%가 올라가는 이유가 될 수는 절대로 없는 거고요.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또 중국 경기가 계속해서 좀 하강 중이고 GDP 성장률도 떨어지고 있고 부동산 경기도 침체 중이고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, 예년보다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, 수급 개선 부분에 중국 증시가 왜 이렇게 올라야 되는지는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십니다. 두 가지 의견 다 일리는 있습니다. 하지만 저희가 이제 객관적인 팩트만 제가 좀 놓고 보게 되면은, 단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중국 증시가 올랐던 이유를 후광퉁이라고 좀 다들 좀 이제 생각을 하시잖아요. 맞습니다. 후광퉁 맞는데, 그 후광퉁 기간 동안 외국인 자금이 얼마나 유입됐는지를 저희가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. 저희가 객관적으로 좀 봤을 때, 그러면 외국인 자금이 실제 펀드 플로우를 보게 되시면은, 제가 이제 중국만 따로 좀 펀드 플로우가 지금 집계가 안 되더라고요. 일본 제외 아시아 전체 펀드 플로우 차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, 그러니까 일본 제외 아시아 전체에 대한 어떤 펀드 플로우를 봤을 때는 제가 6월 후광퉁 전후로 해서 좀 크게 좀 아시아에 좀 자금이 좀 유입되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아시아 주요국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. 아시아 주요국 차트를 저희가 한번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. 그런데 아까 저희가 객관적인 어떤 금액을 따졌을 때는
초기에 좀 돈이 좀 몰리는 경향은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감소되고 저번 주부터는 이제 순유출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중국 증시에서요. 전체적인 아시아 증시에서요. 근데 저희가 다른 기타 주요국들은 계속해서 좀 순유입이 된다고 봤을 때 중국 증시는 계속해서 좀 유출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. 저번 주부터 외국자들은 중국 증시를 팔고 있다.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실제적으로도 지금 현재 중국 증시의 어떤 투자 행태를 보게 되면은 개인들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. 지금 중국 내에서는 뭐 상해 증시가 내년에 5,000포인트가 갈 것이다. 뭐 증권주 지금부터 뭐 200% 추가 상승 가능하다. 뭐 이런 식의 뭐 뉴스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저희가 뭐 지금 뭐 개인 투자자 비율이 지금 중국 증시에는 80% 이상 그리고 증거금 포지션이 8,000억 위안 이상이 지금 증거금 비중으로 잡혀 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대충 뭐 신용 비율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항상 뭐 개인 신용 비율을 높으면은 뭐 주가 빠진다 이런 얘기 있었듯이.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봤을 때는 저희 나라 예전에 그 2001년도에 IT 버블 때를 좀 다시 보는 느낌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있습니다. 중국 증시의 리레이팅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의문의 여지는 없다. 분명히 장기적으로 중국 증시는 뭐 올라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로서는 해외 외국인 투자 자금에 비해서 좀 많이 오른 건 객관적으로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국 증시에 대한 단기적인 조정에 또 대비하는 자세가 좀 현재로서는 좀 필요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도 지금 사실 그 중국 증시의 어떤 단기 급락에 비해서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뭐 중국 증시 5% 빠졌으면 우리나라도 뭐 2, 3% 빠졌을 거예요.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저께 상대적으로는 좀 견조했죠. 그래도 뭐 중국 증시 조정 나왔지만 그러니까 단기적인 어떤 중국 증시의 어떤 급등락에 대해서 큰 영향은 받지 않겠지만은 급락의 속도가 좀 빨라지는 경우가 저희가 좀 우려가 되겠죠. 예를 들어서 IT 버블 때처럼 쭉 올랐다가 한번 쭉 빠져버리게 되면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중국 증시 전반,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도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. 그런 우려들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은 더 큰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다. 다만 그러한 부분들 좀 안정이 될 거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좀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좀 제가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조정 시의 매수 관점이다 이런 얘기.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리레이팅이 충분히 가능하다. 하지만 단기적으로 너무 고점까지 왔고 수급 모멘텀도 주춤해졌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중국 증시 조정, 그러니까 상승과 함께 올라왔던 그러면 중국 국저주라든지 그리고 이 증권주 이쪽으로는 또 같은 쪽으로 그럼 접근을 해야 될까요? 네, 저는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너무 많이 올랐죠. 제가 전국주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죠. 네, 철저하게 정보를 테마주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누가 봐도 좀 테마주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죠. 예? 테마주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테마주 관점에서의 대회에 좀 어떤 큰 변수가 좀 변하게 됐으면 좀 저희가 좀 발빠르게 좀 매도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는 살짝 이제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. 하지만 역시 사상 최고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흐름에는 뭐 여지 거의 뭐 같은 시각을 보이고 있거든요. 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신가요? 그러니까 어젯밤 말고 이제 그젯밤에 사실 좀 미국 증시가 좀 오랜만에 좀 조정이 나왔죠. 100포인트 이상 조정이 나왔는데 네. 이제 뭐 마찬가지로 또 문제는 유가였습니다.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뭐 다른 증권사 보고서를 좀 언급을 했었는데 모건 스탠리 보고서가 이제 유가가 내년 2분기에 공급과 이미 정점에 좀 달할 것이다. 그러면서 이제 최악의 경우 43불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좀 얘기가 좀 나왔어요. 그러니까 유가 빠지다 보면 항상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일단은 보고서 원문을 저희가 좀 보게 되면요. 그게 보고서 원문을 제가 좀 요약을 해보자면은 내년 브렌트유 평균은 70불 수준이다.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도 70불 중반이거든요. 브렌트유. 그러니까 큰 변동이 아닙니다. 그리고 그 이하에서는 오펙의 개입 가능성에 따라서 오펙의 개입 가능성이 높아질 거고 그리고 개입 규모와 속도가 좀 빠르게 좀 대응이 된다면은 유가 같은 경우도 좀 굉장히 좀 빠르게 다시 회복을 할 것이다라고 좀 해놨어요. 그러니까 원문만 놓고 보면 사실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. 오펙이 뭐 개입하면은 당연히 유가 올라가겠죠. 그 누가 모르겠습니까?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, 근데 이제 국내 언론이라든지 또 해외 언론도 마찬가지. 대다수의 언론은 43불만 집중적으로 좀 보도를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좀 우려를 좀 키웠던 것 같아요. 근데 이러한 부분들. 실제로 이렇게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실제로 뭐 43불까지 빠지게 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지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됐을 때 산유국 그러니까 즉 산유국과 이머징 경제 그러니까 러시아, 브라질 그리고 오펙 같은 좀 전체적으로 좀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으면서 좀 대내 경제가 좀 취약한 구조를 가진 어떤 그런 국가들은 상당히 좀 위험한
우려가 좀 대두될 가능성이 좀 높은 거죠.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좀 우려가 대두될 가능성은 좀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단기 조정에 대해서는 좀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부분들을 제외했을 때는 전반적인 어떤 유가 하락은 수혜라는 거죠.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저희가 유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한번 좀 제가 다뤄드렸는데 네.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관점은 그대로 좀 전체적인 큰 관점에서 장기적인 어떤 성장 관점으로 좀 유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뭐 금요일 날 말씀드린 대로 네. 유가 하락이 전반적인 경제 성장을 좀 이끌어갈 수 있다. 지금까지 어떤 전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 증시가 금융 장세였다는 거에서는 뭐 의문의 여지가 없을 거예요. 다들 동의하시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 금융 장세가 향후에 어떤 포인트로 실적 장세로 좀 옮겨갈 것인가?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좀 논란이 많았는데 이 논란이 많았던 부분 IT라든지 뭐 인터넷 신기술 부분에서의 어떤 극복을 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사실 그 부분 굉장히 좀 부족했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유가 하락이라는 부분, 이 유가의 장기적인 어떤 유가가 지금 뭐 60불에서 70불 그리고 또 그 정도 사이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하향 안정화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전 세계 경제의 어떤 실적 장세로 이어지는 활력소가 좀 될 수가 있다. 다만 지금은 금융 장세와 실적 장세에 좀 과도기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지속적인 체크는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이 유가 하락 부분 장기적으로 분명히 호재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자, 저희가 오늘 좀 중국 증시의 어떤 조정 그리고 유가 하락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둘 다 뭐 중국도 일단 뭐 단기적인 조정은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투자에 대한 어떤 매력도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부분. 네. 유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. 네, 유가 좀 아직까지 여전히 좀 방향성은 불확실합니다. 하지만 유가 추세적인 하락에 있어서는 산유국과 경제 구조가 좀 취약한 국가를 제외하고는 가계 그리고 기업 쪽으로도 소득이 좀 확대가 될 것이다. 이런 장기적인 수혜를 보고 좀 관점을 바라보자. 이런 전략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이현준의 국내 이슈 체크인 NH농협증권 이현준 과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